정치대담 캠프 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복기왕 대변인,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김경진 상임 공보특보단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선관위가 주관하는 두 번째 대선 후보 TV 토론, 법정 토론이 잠시 오후 8시부터 저 연합뉴스 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는데요. 오늘이 사실은 정치 외교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외교는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정치는 정치 개혁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복기영 대변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평화가 곧 밥이고 경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강한 억지력이 필요하다는 걸 좀 강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거에 관련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두 말씀 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강한 억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나의 준비가 필요한 건데 과연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것처럼 러시아와 유럽 중간에 끼어서 나름대로의 독자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중도 외교, 실용 외교의 틀에서 잠시라도 벗어났을 때 어떤 그 국가적 재난이 벌어지고,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피난민들도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망자도 보이고, 저런 비극이 바로 전쟁인데 저것을 억제하는 것은 강한 억지력뿐만 아니라 억지력 전제로 얼마나 평화를 추구하느냐, 그리고 실용적인 외교를 추구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우리가 그 조선시대 때 그 삼전도의 치욕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명청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사대주의에 집중했던 한 세력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환란을 당하는 그런 그 경험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크게 그런 우리 역사적 교훈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아닌가 싶고, 우리 또한 중국과 러시아와 그 미국의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외교적인 처세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저는 아주 현장에서 보여주는 교훈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진 단장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대외 관계에 있어서 외교가 하나의 축이고 또 든든한 우리의 국방력이 하나의 축이죠. 그래서 방금 복기영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실리적, 실용적인 외교, 중간에 적당한 줄타기, 우리가 적당한 포지션을 잡는 거, 이건 대단히 외교에 있어서는 중요한 자세예요. 근데 아까 삼전도의 치욕을 얘기하셨는데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중간에 적당한 줄타기를 하는 거, 그때 조선 왕조에서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핵심은 조선 왕조의 군비가 방어 태세가 튼튼했다면 청나라가 5만 기병을 가지고 침략했을 때 간단하게 격퇴를 했으면 됐어요. 근데 이 지금 우리 조선 왕조의 군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5만 기병이 그냥 쑥대밭이 됐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로는 평화협정이다, 종전선언이다. 이런 낭만주의적인 말을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우리가 뭘 겪었습니까? 겉으로는 북한에 가서 백두산 가서 김정은하고 악수하고 손잡고 말 타고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은 정말로 고도화됐고 핵 능력은 고도화됐고 미사일은 거의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심지어는 북한 스스로 얘기에 따르면 잠수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핵무기가 개발됐다고 북한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당연히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밥이죠. 평화를 우리는 추구해야 되지만 불시에 어떤 도발을 북한이나 혹은 또 가상의 적이 어느 순간에 중국이 될 수도 있고 러시아가 될 수도 있고 이랬을 때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아무런 대응이 없잖아요, 보면. 그런 대응을 사전에 갖추자. 이게 윤석열 후보의 주장이고, 그 대응을 갖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튼튼한 한미 안보 협력 관계다. 그다음에 우리 자주국방 능력이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그런 낭만적인 국방에 대한 얘기들 이재명 후보 그대로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 복기영 대변인께 바로 좀 여쭤보기 전에 한 번쯤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윤 후보가 이제 선제 타격론 아니면 사드 배치 이런 부분이 분열을 조장한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현 정부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종전선언까지 비판을 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 오늘 토론에서 아마 이게 굉장히 좀 다뤄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좀 가장 부딪힐 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향후에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안보적으로 볼 때는 미국과의 혈맹 관계, 미국을 중심축으로 한 예. 안보 체제 이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실용적 입장에서 실용 외교를 추구한다. 네. 이것이 중국과의 거래액이 가장 큰 뭐 이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 우리가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이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실용 외교의 정책을 걷는다. 그리고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평화와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해서 다만 힘이 평화를 지키는 힘이다. 네. 라고 이제 문재인 정부도 초창기에 얘기를 했고 지금도 그럼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라든지 방어 체제를 수출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우리는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평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뭐 우리는 힘이 있어라고 주장을 하면 오히려 갈등만 조장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드 배치 관련해서 우리가 무려 약 22조 정도의 경제 손실을 겪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러면서 반중 정서도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추가 사드 배치를 얘기하는 것은 그 한미연합사 사령관도 뭐 필요 없다라고 한 거고 지금 정의용 그 외교부 장관도 이미 그건 한국과 미국 간의 합의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쓸데없이 도발을 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것은 철저히 이건 선거용에 불과하다. 그리고 향후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굳이 중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가면서 한반도에 추가 배치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왜 추가 배치를 주장합니까? 라고 윤석열 후보와 오히려 외교적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교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는 세계 각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나라가 합리적이구나.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합리적이고 가능성 있는 나라구나 라고 할 때 친구들이 생기는 건데 지금처럼 어느 일방의 이익이 되는 군사정책을 도입하겠다. 그것도 국내의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리스크가 생기는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평화 정책에 대해서 물론 비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박근혜 정부 말기에 서로 치열하게 그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하면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국민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5년 동안 최소한의 평화는 담보돼 있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담보하는 기간 동안 북한만 미사일이 고도화된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 무기 체제가 고도화되고 최소한 우리는 밝히진 못하고 있지만 북한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미사일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복경 대변인께서 길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김경인 단장님 얘기 충분히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보다 저는 짧게 말하라는 건 아니시겠죠? 길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어느 일방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 5년간의 문재인 정부의 어떻게 보면 대북 외교안보 정책은 결국은 북한만 이렇게 하는 정책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튼튼한 어떤 한미 군사 정책을 얘기하고 있지만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2019년부터 한미 군사 훈련이 다 끊겼어요. 그 전에 하던 독수리 훈련 지금 다 끝났죠. 그 다음에 키 리졸브 훈련 끝났죠. 문재인 정부의 이런 어떤 이념 편향적인 어떤 대북 군사 정책이 지금 사실은 민노총이라든지 또 여가부에서 이게 자금 지원을 받는 여성 단체들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보면 그러면서 북한은 정말 그 짧은 시간 내에 이 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자기네들이 이루고 싶은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냈어요. 물론 우리의 무기 체계가 고도화되고 이것은 우리의 방위 능력이 대단히 좋은 점이지만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긴장 관계에 있는 상태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북한의 군사 능력이 고도화되는 것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눌러서 막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 5년의 결국은 이 대북 정책의 결과는 북한의 군사 능력을 극대화시켜줬어요. 핵 능력 극대화, 잠수함 능력 극대화, 첨단 미사일 능력 극대화.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방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걸 목표로 두고 그걸 용인했다고 하는 것이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민주당 전체로서 어떻게 보면 국방 정책의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사드 배치 이걸 가지고 자꾸 지금 비판을 하시는데 제가 3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우리 군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고고도 미사일 요격 체제를 개발해서 배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게 사드하고 똑같은 지금 기능과 방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 내부의 독자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고고도 요격 체제가 필요하니까 미국에서 사드 수입해서라도 일단 배치해야 완벽한 어떻게 보면 조화로운 이 대공 요격 체계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한쪽에서 하는 것을 그 사이 이 시간적인 빈틈을 메꾸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반대한다? 그거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예, 정리를 해보면 팩트만 할게요. 네. 한미 훈련이 중지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2019년도에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동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대화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한국과 대한민국 간의 합의였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 두 번은 코로나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요구가 동시에 맞아떨어져서 안 한 거지. 이것이 북한에 뭐 잘 보이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솔직히 인정합시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요구로 인해서 한미연합훈련 안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우리 그 군사작전권을 비롯해서 그런 정도의 힘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방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정책 모두를 다 그 관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저도 한번 더. 예. 딱 저까지 듣게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에게 대한민국에게 과도한 국방비 분담금을 요구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피곤한 대목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의 방향 전체가 어떤 요구든지 간에 북한의 요구는 최대한 들어주겠다. 북한에 대해서는 뭐든지 해주겠다. 이런 정책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내내 지금 불편한 모습들을 미국 정부에게 시그널을 줬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 이 한미연합훈련이 끊어지게 됐다. 이런 점을 국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같은 사안을 놓고 이제 양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점으로 좀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늘 토론회에서 그 단일화 중심에 있는 안철수 후보의 이제 토론 전략이 좀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데 이재명 후보, 안철수 또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세 분들 중에 어떻게 이제 그 전선이 형성되느냐 이것도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신지 우리 김 단장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뭐 지난번하고 비슷하지 않겠어요? 안철수 후보께서도 아마 매섭게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실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지난번에 기축통화 논란처럼 하여튼 무슨 말씀이든지 꺼내서 공격을 하시리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참고로 방송 나온 김에 그 8시부터 TV 토론 하는데 채널 바꾸지 마시고 계속해서 연합뉴스로 감사합니다. 이게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경 대변인께서는 민주당에서는 좀 어떤 전선을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글쎄요, 우리 국민들은 지난번 경제 관련 토론회를 더 관심 있게 봤을 것 같은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오늘 토론회를 더 많이 보겠죠. 그리고 나서 오늘 토론은 국민들이 좀 많이 알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회자도 더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윤석열 후보가 뭐 저 단일화를 또 제안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정치개혁 1탄 이후에 2탄으로 개헌을 통한 책임 총리제 도입이라든지 그리고 정치개혁의 여러 가지 그 로드맵들을 발표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뭐 다른 그 소수 정당에서의 반응은 다소 약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빛내놔라 그럴 것 같습니다. 그때 선거 전에 얘기했던 그 정치개혁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정의당부터 먼저 앞장서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개혁의 물꼬가 이미 시작되었고 이 틀 내에서 우리가 대결하고 대립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 여러 당이 있지만 서로 협력해 가면서 대통령 중심 체제 내에서 책임 총리제라고 하는 중간적인 지대를 두고 대한민국 운영을 좀 더 덜 싸우는 체제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능성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을 하실 것 같고 저는 정치 미래에 대한 제안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는 좀 더 오늘 설명을 많이 좀 귀를 열고 듣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한마디 드려야겠는데요. 아니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 일단 그 지난번에 우리 20대 국회 때 공직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법 할 때 패스트트랙 태웠잖아요. 패스트트랙 태우면 무조건 이게 180일이면 본회의 의결 상태로 가 있게 되잖아요. 지금 176석 가지고 계시잖아요. 의지 있으면 바로 내일이라도 법안 발의하시고 패스트트랙에 태워놓으세요. 오죽했으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도 이게 기본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선거 때만 되면 저는 오늘 깜짝 놀랐던 게요. 이재명 후보께서
그 조원진 후보한테 전화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예. 저분들이 선거 때 가면 되면 정말 별짓이라도 다 하는구나, 별거라도 다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그 정치개혁 법안 그렇게 자신 있으면 과거에 했던 그대로 176석이니까 무조건 패스트트랙 태울 수도 있고 통과시킬 수도 있거든요. 진정성 있으면 지금 하세요. 지금. 선거 끝나고 나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뭐랄까 공중에 아지랭이 흩어지는 것처럼 이슈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복형 대변인께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접근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예를 들어서 대장동도 특검한다라고 약속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이것은 후보뿐만 아니라 송영길 대표 입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킬 것이고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예. 많은 아마 그때 김경진 의원님 소속된 정당에서도 그 패스트트랙에 그 동의를 해서 함께 진행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패스트트랙을 지금 못 태우는 이유는 또 일방통행이라고 비판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의석을 갖고 있지만 소수 정당과 함께 손잡고 합의해서 이끌어가는 정치를 만들고자 한다라는 것으로 답변 대신 드릴게요. 제가 한마디만. 아니 국힘은 빼고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 어차피 합의 안 하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면.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그 어제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실 때 윤석열 후보의 언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같이 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이제 그 조원진 대표죠? 이게 그 같이 손을 내민 모습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국민의힘이 현재 지향하는 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은 사실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 그러니까 네. 정치 개혁과 다당제 실현 네. 이쪽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 과거의 독재 시대로 회귀하는 듯한 이런 착각을 들게 하고 네. 자기들의 생각과 반대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파슈라고 이야기하고 히틀러 무솔리니 생각과 같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손잡고 정치개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다만 이 정치개혁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는 국민의힘까지 포함해서 네.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상태에서 함께 손잡고 이 정치개혁 과제를 고민해 봅시다라는 대상에는 국민의힘은 포함되지 않는다. 협치와는 별개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윤석열 후보께서 지난번에 그 김건희 네. 배우자 녹취록 나왔을 때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네네. 윤석열 후보가 그 노무현 대통령 관련 영화를 보고 한참을 2-3시간을 울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엊그제 윤석열 후보 하이도의 김대중의 후원 선생 기념관 다녀오셨잖아요. 보면 거기서 진짜 김대중 정신을 내가 계승하고 싶다. 이거는 국민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 송 대표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님 불과 한 달 전쯤 됐을 거예요. 586 용태령 꺼냈잖아요. 네. 단 한 명이라도 지금 용퇴하신 분 있나요? 동의하신 분 있나요? 송영길 대표께서 정치개혁을 얘기했다 그래서 실현이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요. 민주당 저게 지금 그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부분들 이게 패스트트랙이나 심지어는 법안 발의조차도 못하는 게 민주당 당내에서도 합의가 안 돼요, 저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거 때만 되면 단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한 번만 더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네. 조금 아까 김대중 전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황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어디 감히 김대중 대통령의 존함을 올립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은 자유이었고 평화였어요. 용서였고 포용이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 어떻습니까? 평화입니까? 아니잖아요. 대결이잖아요. 포용입니까? 아니잖아요. 보복이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철학과 가치가 다른데 그 표를 얻고자 김대중 대통령의 그 중요한 사상과 가치 이것을 자기가 더 계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함부로 올립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죠. 김경진 단장께도 30초 정도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죠. 아니 김대중 대통령께서 3억 5천만 원 투자한 사람이 1조 가까이 부당 이득을 얻는 팩트를 그런 그렇게 세상을 왜곡하시면 투자가 아니고 자본금이고 그런 경제 개념을 아세요. 마무리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범법을 그런 이득 몰아주기 불평등 경제 세상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각이나 하셨을까요? 민주당 진짜 생각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 이제 토론이 또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프 캠프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아쉽겠지만 다음 주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